자, 프린트도 다들 받으셨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동아시아사의 현대사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언제부터를 동아시아의 현대로 보느냐?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를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를 현대로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를 현대로 보고 있는데,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차례 배울 텐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필기를 시킬까 하다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와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나누어 드렸어요. 같이 한번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배울 내용들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별적인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듯 해서 연합국들의 경우에는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국제질서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세 차례 국제회담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 회담과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이에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일본의 원자폭탄, 핵폭탄이 2발이 떨어지고요. 일본은 8월 15일 날짜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죠. 자,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전개가 되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평화로운 시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긴장감이 이어지는 이른바 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냉전이란 무엇이냐? 한자로 차가울 냉자, 전쟁할 때 전자거든요. 영어로는 콜드워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니지, 콜드워라고 하는 영어를 냉전이라고 하는 한자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전쟁은 기본적으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쏴지고 불타는 뜨거운 전쟁이에요. 그죠? 자, 하지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실제로 그렇게 폭탄이 터지고 불태워지고 하는 뜨거움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을 하게 되면서 국제 정세가 정말 분위기가 싸해진 거야. 엄청나게 차가운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국가들 간의 대립과 경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가지고 우리는 냉전 또는 냉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요. 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함께 동맹, 연합을 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나라의 경우에는 결코 사이가 좋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사상이자 이념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싫어하면 싫어했지 절대로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는 국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랑 싸우기 위해서 잠시 손을 잡았던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더 이상 사이가 좋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미국과 소련, 이들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 세계는 미국 편 그리고 소련 편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전쟁을 벌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막 겪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쪽 모두 알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뜨거운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차가운 분위기, 그게 바로 냉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전 세계가 실제로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서 대결을 펼치던 시대가 바로 냉전 시대였다라는 것이고요.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만은 간접적인 전쟁은 벌어지게 되죠. 그죠? 바로 6.25 전쟁 그리고 제2차 베트남 전쟁 같은 것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동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떤 냉전의 시대의 모습은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두 개의 정당이 있었어요. 그죠? 바로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과 공산주의 정당인 공산당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 하지만 이들도 역시 미국과 소련이랑 마찬가지로 일본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게 되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성격의 정당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누가 중국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 내에서 전쟁을 벌였으니 그게 바로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초반에는 국민당이 유리했는데 결국에는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국가가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민당의 경우에는 이들에 밀려서 대만, 타이완으로 이동해서 오늘날의 중화민국, 대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핵심은 중국이 뭐가 되었다? 공산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제 패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이북에는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켰고 그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해방과 동시에 남북의 분단, 정확히는 미소에 의한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과 소련의 경우에는요, 한반도를 둘로 나눌 생각이 없었어. 미소 공동위원회 같은 것들을 정확히 다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죠.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고 최대 5년에 걸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다 같은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죠. 핵심은 통일된 민주정부를 세운다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을 식민지배의 연장으로 오해를 했죠. 네, 그러면서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치열하게 대립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하게 되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고 38도선 이남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38도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되었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2년 뒤에는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죠?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충돌은 아닙니다만은 각각 자본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 충돌했던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를 꾀했던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반공 기지가 절실하게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되고 이들의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인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반공기지가 절실하게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원래 미국은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었느냐?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농업국가로 만들고자 하였어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농업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947년에 일본의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게 바로 신헌법 또는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을 철저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의 책임을 묻게 하고 나아가서 농업국가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미국의 계획이 틀어지게 돼요.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죠.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되고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 시도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이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일본을 반공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일본과의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맺게 되니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라고 하는 이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서 일본은 미국의 반공 기지로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나?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정치인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6.25 전쟁이 터지게 되자 아싸 신은 아직 일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패전국으로 완전히 쫄딱 망해야 당연한 일본이 이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화려한 경제 대국으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이후에 이러한 어떤 반공 기지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과 대만의 국교가 정상화되는 일화 평화 조약 같은 것들이 1952년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냉전의 대결 구도가 아시아에서 절정에 달했던 것은 바로 제2차 베트남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차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어차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은 예전에 우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는 베트남사의 분량이기는 했어요. 아니다. 그보다는 더 작았나? 아무튼 근데 이제 요즘에 동아시아사 너무 내용이 많다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한다라고 해서 베트남사를 쏙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베트남의 경우에는 원래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부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고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왔던 호찌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예요. 자, 이 사람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자,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식민 지배가 트렌드가 지나간 유행인 줄도 모르고 베트남은 계속해서 식민지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어진 전쟁, 그게 바로 제1차 베트남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제1차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프랑스를 쫓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새로운 6.25 전쟁과 이 1차 베트남 전쟁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회담이 열리게 돼요. 그게 바로 제네바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를 몰아내고 독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랑스가 나간 자리에 누가 개입을 해 들어오느냐? 미국이 개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왜 미국이 개입해서 들어오느냐? 자, 아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호찌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사람 호찌민은 가명인데 더 이걸로 유명하죠. 원래 이름은 응우엔 아이꾸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응우엔은 원씨고 한자로, 아이는 사랑할 애자고, 꾸옥은 나라 국자입니다. 응우엔 원애국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다. 그것도 나중에 바꾼 이름이다. 원래 이름 뭐였지? 응우엔 뭐였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자, 이 호찌민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독립운동가이자 동시에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 국제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물이었어요. 국제공산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이 선포가 된다면, 확실시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화된다면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산 국가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차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북베트남과 그리고 미국이 장악하고 이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진 남베트남으로 분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이 통일된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미국이랑 전쟁을 벌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북베트남의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 베트콩이 함께 손을 잡아서 남베트남 정권과 미국과 전쟁을 벌였으니 그게 바로 제2차 베트남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반공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군사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들의 경우에는 경제 발전과 미국의 지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한미일의 안보 동맹을 원하고 있었던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발전 자금을 얻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한일 회담의 결과인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 뭐 이런 거 한국 사실은 들어봤지, 그지? 네, 이런 것들이 이 2차 베트남 전쟁 기간 중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교역을 통한 시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냉전의 긴장관계가 최고조로 올랐던 게 바로 이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의 분위기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닉슨 독트린이에요. 자, 닉슨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고요. 독트린은 한 나라의 수장이 자기 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무언가 선언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닉슨 독트린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에요. 자,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느냐? 2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와 자원을 때려박으면서 오랫동안 전쟁을 이어갔습니다만은 베트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러한 전쟁에 끝까지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히려 이 미군들이 벌였던 베트남인들에 대한 민간인 학살 같은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전쟁 그만둬라! 이 얼마나 부도덕한 전쟁인가! 이런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의 반전 여론 같은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성과도 없는 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만 전쟁에서 철수를 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냥 물러나면 너무 쪽팔리잖아. 좀 멋있게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냐? 이 북베트남을 지원해주고 있었던 중국에게 보냈던 평화 사인이었던 것이에요. 이후에 미국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탁구 대표단이 가가지고 같이 탁구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1971년 유엔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냉전의 상황 속에서 군사적인 대립과 충돌을 해 나가지 않겠다,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멋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이때 당시에 또 중국의 경우는 소련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또 소련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교 정책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이후에 닉슨 중국 방문 이후에 중일 공동성명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 국교가 수립이 되고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제2차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그지?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랑도 싸워서 이겼고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랑도 싸워서 이겼고 나중에 또 중국이랑도 싸워서 이깁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랑 싸워서 다 이겼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후에 베트남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요. 1979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을 정점으로 해서 이 냉전의 대결 구도와 갈등이 꺾여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냉전이 끝이 나게 되고요. 1992년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냉전 시대는 최종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끝나게 됩니다.
됐나요?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앞으로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몇 분에 끝나지 이거? 정각에 끝나나요? 응? 50분에 끝나? 진짜? 확실해? 20분 남았네? 50분에 끝나. 네, 빨리 보도록 합시다. 자, 국제회담의 개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41년 8월 달에 대서양 헌장이 채택이 됩니다. 자, 아직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국제연맹 LN이었죠. 리그 오브 네이션즈. 자,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거 무엇을 의미해요? LN이 제 기능을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미국이 만나서 더 이상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말자. 더 이상 식민지를 만들지 말자. 군사력을 축소시키자. 그리고 LN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대서양 헌장의 채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한편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자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고 이후에 전쟁을 마무리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놓고 국제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국제회담이 바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던 카이로 회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의 대표가 만나서 전쟁 이후에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한 카이로 선언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일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라의 땅 것들을 돌려주고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카이로 회담에서 약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주와 타이완의 중국 반환 그리고 한국의 독립이 이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카이로 회담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뒤에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시 되자 지중해 휴양 도시였던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만나서 이른바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전쟁 이후에 어떤 것들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본 회담이 바로 얄타 회담이었는데요. 자, 이 얄타 회담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의 핵폭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어.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혼자서 일본이랑 싸우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미국은 이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소련군의 아시아 전투에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련 입장에서는 러일 전쟁 때 일본한테 빼앗겼던 구러시아 제국의 이권들을 이 기회에 되찾고 싶었던 것이죠. 이해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이런 합의의 경우에는 비밀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협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소련이 대일전 참전이 결정이 되면서 요게 나중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할 전쟁되는 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오타예요. 이거 옛날에 만든 교재가 수정 안 한 겁니다. 그럼 고쳐주세요. 얄타 회담이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의 분할 전쟁을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분할 전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고쳐주세요. 어쩌다가 분할 점령이 결정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원래 분할 점령할 생각이 없었는데 소련이 너무 갑작스럽게 남쪽으로 쭉쭉쭉 내려오는 바람에 분할 점령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아니면 포츠담 회담 때 이미 38도선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설이 있기도 해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고쳤나요?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을 하고 난 이후에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대표가 만난 회담이 바로 포츠담 회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의 차례 문제와 일본에 대한 전쟁 수행 방침을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거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했던 것들 그대로 이행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할 것을 촉구하게 되고요. 일본의 영토를 작은 섬으로 국한시킴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 바로 이 포츠담 회담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아파.
자, 그리고 일본의 주요 주요 도시 공습이 연합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맞지 못했던 국제연맹 LN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연합 UN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 연도 오타예요. 고쳐주세요. 43년 아니고 41년입니다. 대서양 헌장이 채택이 되면서 UN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회의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었고요. 다른 나라의 전쟁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군사력, 유엔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세계 각지에 파견이 가능해진 게 바로 이 UN이 LN이 갖지 못했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N은 갖지 못했던 UN이 전쟁을 막기 위한 장치, 안전보장이사회와 UN군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직접 이 UN에 참여했던 것 역시 UN이 힘이 강해질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LN의 경우에는 미국이 아예 가입을 안 했거든. 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불간섭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그랬었어요. 넘어갈게요. 50분에 끝난다고? 잠깐만.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 많이 나오네. 아이고, 6페이지나 남았네. 빨리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동아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소련은 공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얘기예요. 자, 미국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재편할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왜냐? 당시 중국에 공산당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공식적인 정부는 국민정부거든. 국민당 정부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이 미국이 점령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민주화와 비무장 조치라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전쟁을 주도해왔던 천황제를 폐지하고 군국주의자들을 제거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비무장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한반도는요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절반씩 불만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여기에 공산국가가 아닌 미국과 가까운 친미 정권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국에 의한 신탁 통치 같은 것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었던 겁니다. 한국사 시간에 그런 거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민족주의자들보다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한반도에 개입하려고 했다라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가만 놔뒀다가 사실 한반도도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신탁 통치 같은 것들을 원했던 겁니다. 미국이 신탁 통치에 참여하는 국가가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죠? 자, 소련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세워지기를 각 지역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역에서는 김일성 같은 사람을 소련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일본을 미국이 어떻게 전쟁 이후에 처리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된 일본.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절대 다수죠.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합국의 최고 사령부가 일본에 설치가 되고요. 미국 연합군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미군정이었던 것이에요. 일본은 미국 군대에 의한 통치 미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의 최고 통치자는 바로 메가더 사령관이었죠. 자, 그리고 이 메가더 사령관 주도하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처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메가더 장군의 경우에는 일본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고요. 과거 전쟁을 주도해 나갔던 군국주의자 같은 자들을 제거하면서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공직 추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주도해왔던 전쟁 지도부, 전쟁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이 도쿄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재판을 도쿄 재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도조 히데키 장군 같은 사람들이 전쟁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사형을 선고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신헌법이고요. 다른 말로는 평화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 군정이 주도해서 제정했던 평화헌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일본은 더 이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평화헌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 전쟁은 물론 재벌이라든지 군인들이 주도했던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구의 이름하에 이루어진 전쟁이었어요? 일본 천황의 이름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원래 이 일본 천황 역시 전쟁 범죄자로 재판에 넘겨서 사형에 처하게 하고 천황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이때 메가더 장군을 누가 찾아오느냐? 일본 천황 히로히토 천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시도하게 되느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이 나라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다. 나를 죽이면은 이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살려주고 전쟁 범죄자로 처벌하지 않고 천황제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면 나는 당신들이 일본 사회를 장악하고 통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메가더가 이 일본 천황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천황을 전쟁 범죄자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천황제도 폐지하지 않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다만 일본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서 모든 주권은 천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의 원칙 같은 것들이 평화헌법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인권조항 같은 것들이 강화되는 것이 평화헌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외에도 지금까지 전쟁을 주도해왔던 재벌 기업들을 해체시키기도 하고요. 또 절대 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부리고 있었던 일본의 지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농지 개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민주화 같은 것들도 미국이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철저한 농업 국가로 일본을 탈바꿈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였어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죠?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소련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고 북한이 공산국가가 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인 거점, 반공기지로 만들 필요가 미국에게 상당히 있어졌다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반공기지로 재건설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경제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 같은 거 억제하고요.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일본이 잘 사는 거나 공산주의를 막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공산주의는 어디서 번지나요?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확산됩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뭘 보여줄 필요가 있었느냐?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뭘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편이 되면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지원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본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야 되고 또한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을 힘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다시 필요해졌어요. 일본의 경제 발전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침략 전쟁을 이끌었던 고위 관료들, 군국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본 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고 끊겼어야 됐을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어져 왔던 중국의 무사 세력들, 아니 중국이래, 일본의 무사 세력들이 그대로 다시 정치에 복귀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권력자들이 교체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조금 과장하자면요. 지금의 일본 총리들도 여전히 초슈번 아니면 사스나번에서 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이 이제 집권 여당인 자민당 같은 데서는 자꾸 이런 어떤 평화헌법 같은 것들을 수정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베 같은 사람이 총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 우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급격히 보수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 보수라고 한다면은 이런 군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들을 보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게 되자 미국은 일본도 어쨌든 군사적인 방어의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일본 군대는 아니죠. 일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전에 경찰 예비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일본이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철저한 농업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미국의 계획이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로 틀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자들이 돌아오고 재무장하는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6.25 전쟁 중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일본이 주권이 회복이 되면서 미 군정은 끝이 나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라고 하는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주1미군,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게 되면서 완전히 망할 뻔했던 일본이 미국의 반공기지로 경제 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냉전은 일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공기지로 일본을 복귀시키는 게 급하다 보니 사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에 저질렀던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한 피해라든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숙제를 남기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다 썼나요? 네. 자, 한국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에는 소련이, 이 남에는 미국이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다 한국사 시간에 배운 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무엇을 결정을 하느냐?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면서 최대 5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보게 되죠. 자, 하지만 오랫동안 독립을 기대해왔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 원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합국들이 도와주는 게 신탁통치인데 마치 이것을 식민 지배의 연장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반탁 운동을 전개하고요. 좌익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나서는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찬탁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어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네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임시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미국과 소련 쪽에서는 지금 어떤 정치 세력들을 참여시킬 것인가를 갖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죠? 한국 사시는 배운 기억나죠? 미국 쪽에서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소련 쪽에서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쪽들만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미국 쪽에서는 모든 정치인들을 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지. 그죠?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버리고 말죠. 그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 문제를 소련이랑 얘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겨버리고 유엔에서는 그러면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소련 쪽에서는 뭐야?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로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총선거를 실시해?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소련 쪽에서는 북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서 1948년 8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남과 북의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겁니다. 끝인가요? 네, 끝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었던 전쟁들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